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110에 220V 수전의 경우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상, N, 중성이죠. B, B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상 3선식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비 불평형률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상 3선식에서 저압수전의 경우에는 각 부하에 그러니까 중성선과 저압선 간에 걸리는 부하는 평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불평형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 한도는요. 단상 3선식에서 40%까지 불평형의 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설비 용량을 좀 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비 불평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식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중성선을 적습니다. 중성선과 저압선 간의 설비 용량의 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성선과 저압선 간의 설비 용량의 차라고 하는 것은 중성선이 여기라면은 저압선은 어디예요? A와 B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은 차이는 뭐예요? A와 N 사이, B와 N 사이에 걸리는 부하들의 차이를 분자에다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있냐면 전체 설비 용량의 2분의 1 수준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설비 용량의 2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을 해서 100%를 곱해줘야지만 률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와 N, B와 N 사이에 걸리는 부하를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PA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부하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킬로볼트 암페어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친절하게 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주어져 있어요. 본래 전열기구는요. 역률이 1이라서 킬로볼트 암페어가 곧 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킬로와트로 되어 있고 역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하지만 킬로와트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킬로와트라면은 이 킬로와트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로 구할 수 있어요? P상 전력, 볼트 암페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내용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PAN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6kV 암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PBN을 보겠습니다. B상과 N 간에 걸리는 부하 3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4kV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PAB도 있습니다. 그쵸? PAB는 무엇입니까? A와 B 사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은 분자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성선과 저압선은 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A와 B는 중성선과 저압선이 아니라 저압선과 저압선 사이에 걸리는 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AB는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에 이 분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6 빼기 4가 되겠죠. 맞습니까? 6 빼기 4는 뭐예요? 2가 되는 거예요. 2. 그럼 일단은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전체 설비 용량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앞에 먼저 2분의 1을 분모의 앞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전체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PAB도 이번엔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PAB가 얼마냐면은 자, 2kW라는 것을 0.5의 역률로 나눠주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0.5를 2를 0.5로 나눈 것이니까 이거는 4가 되죠. 4kV 암페어. 결국에 그러면은 전체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6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죠. 그러면 14가 되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4가 되고 여기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7이 되고요. 분자는 2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100%를 곱해 주어야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28.57%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이 지금 회로는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또는 이제 불평형인가 평형인가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8.57이니까 40% 이하가 되는 거니까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림과 같은 분기 회로의 전선 굵기를 표준 공층 단면적으로 선정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단 전압 강하는 2V 이하 배선 방식은 규류 220V 단상 2선식이며 후강 전선관 공사로 한다라는 문제이고, 여기에 분기 회로의 구조가 나와 있으며 전선의 단면적까지, 표준 단면적까지 표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전압 강하가 볼트라고 주어진 것과, 그리고 표준 공층 단면적으로 전선을 선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전선 굵기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 표와 선정하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전선의 굵기는 무조건 표준 공층 단면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전선 상에 가서 사장님 전선 14점 몇몇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전선 공층 단면적 사이즈를 물어본단 말이죠. 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 굵기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표준 공층 단면적으로 마지막 최종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표로 주어진 상태이며 표가 안 주어지고 그냥 선정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분기회로를 봤을 때 12m,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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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리도 나와 있고 각각의 부하가 소비하는 전력도 나와 있고, 소비 전력도, 그리고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고려를 해서 무엇을 계산해야 되냐면 전선의 굵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이 무슨 방법이냐면요, 바로 부하의 중심 거리입니다. 분기 회로에서 쓸 수 있는 방법, 부하의 중심 거리. 부하 중심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나와 있고 각각의 부하가, 그 다음에 각각이 소비하는 전력이 나와 있을 때 전류와 거리 간의 관계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하 중심 거리가 되겠습니다. 부하 중심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각의 부하가 소비하는 전력에 의한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B가 소비하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1100W인데 전압은 220V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로 언급이 없고 언급이 없으니까 단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언급이 있네요. 단상은 있고 별도로 언급 없다라는 것은 역률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1이라고 보셔야 돼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이렇게 해야지 유효전력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 역률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냥 1로 보고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역률이 1이라는 것이니까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주면 전류 I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지금 한 7번 이상 출제가 되었는데 와트가 지금 다 동일합니다. 이 와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와트가 달라지면 그거에 따른 전류를 다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하가 모두 다 1100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 전류는 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여기도 5A, 여기도 5A, 이것도 5A, 여기도 5A, 여기도 5A. 자, 이렇게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각각의 부하가 위치하는 거리를 볼까요? 12m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18m, 여기는 24m, 30m, 36m, 42m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은 12m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전류를 구했잖아요. 전류 어떻게 구했죠? 그냥 1100을 220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A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결국에 부하 중심거리 L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하 중심거리 L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거리의 합, 그러니까 거리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부하가 위치한 곳에 해당하는 거리의 총합을 곱해줘야 됩니다. 뭐에?
전류를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전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다 O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O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모에는 시그마 I가 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I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합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완성을 시켜보면은 거리와 이제 전류의 합을 시그마를 해주는 거니까 5 곱하기 12, 그쵸? 5 곱하기 18, 5 곱하기 24, 5 곱하기 30, 5 곱하기 36, 5 곱하기 42를 다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 시그마로 더해줘야 하니까. 자, 그러면은 앞에 5가 묶이고 여기에 곱하기 더해줍니다. 12 더하기 18 더하기 24 더하기 30 더하기 36 더하기 42가 돼요. 그 다음에 분모는요. 전류의 합입니다. 전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크기가 5니까 5 곱하기 6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부하 중심 거리는요. 27m가 나와요. 우리가 왜 부하 중심 거리를 구했냐면은 이 구한 값을 토대로 뭘 계산할 거예요? 바로 전선의 굵기를 계산할 겁니다. 전선의 굵기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압 강화와 전선 단면적 A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직류 3선식에 있어서는 전압 강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1000A분의 17.8Li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에서는 1000A분의 35.6Li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상 3선식에서는요. 1000A분의 30.8Li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했으니까 전선의 단면적도 마찬가지로 써보죠. 여기는 1002분의 17.8Li, 여기는 1002분의 35.6Li, 여기는 마지막으로 1002분의 30.8Li. 근데 문제에서는 단상 2선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항목을 이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 요 2 있죠, 2. 요 2를 고려를 할 때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직류 3선식은 반드시 이 전압 강화를 할 때 상전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상전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보이는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 선간전압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도 선간전압.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사실 문자만 다른 거지 같은 문구예요. 왜 그런지 보냐면 단상 3선식은 어때요? 삼상 4선식은 어때요? 중성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저압선이 있고 중성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 그리고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선간전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상전압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고,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 같은 경우에는 2선입니다. 중성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전압도 선과 선 사이, 선간전압도 선과 선 사이, 즉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간전압이라고 문구를 했지만 이게 사실상 상전압도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은 어때요? 델타 결선을 보통 채택을 합니다. 델타 결선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선간전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상전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수치 17.8, 35.6, 30.8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요. 17.8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식이에요. 기본식인데, 자, 이거는 단상 2선식으로 오게 되면 뭐냐면 단상 3선식에는 중성선이 있습니다. 단상 2선식에는 중성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압 강화가 두 선 모두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단상 3선식에서는 중성선이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부하가 평형일 때 중성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압 강화는 선 하나당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35.6은 두 선이라서 두 개, 17.8 곱하기 32가 해서 35.6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한 선만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17.8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에서는 이제 루트 3, 삼상이기 때문에 17.8에 루트 3을 곱한 30.8이 쓰인 겁니다. 결국에 본질은 뭐예요? 모티브는 뭡니까? 바로 1000 뭐분의 17.8 Li가 되는 거죠. 여기는 1002, 여기는 1002
A가 되는 겁니다. 전압 강화를 구할 땐 분모의 단면적, 전선의 굵기를 구할 때는 분모의 전압 강화를 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상전압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볼트로 주어졌습니다. 볼트로 주어졌다면 이 자리에다가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돼요. 2볼트니까. 그런데 만약에 퍼센트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압에다가 0. 뭐뭐 해서 퍼센트를 곱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단상 2선식일 때 전선의 굵기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1002분의 35.6Li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35.6Li 할 때 35 곱하기 35가 아니죠. 35.6 곱하기 L은 얼마예요? 아까 부하 중심거리 구했습니다. 자, 27 하면은 되고 I는 전류죠. 전류 뭐라고 했냐면 전류는 30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전체 전류니까. 왜냐면 분기회로의 전체 전류를 고려해야 전선의 굵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을 해주게 되고 여기는 1000 전압 강화 2V 2V라고 했는데 알파벳 2를 썼네요. 자, 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2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단면적은요 14.42의 제곱밀리미터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정답이 아니죠.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여기서 상위값을 선정해 줘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14.42와 가까운 16제곱밀리미터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정과 관련된 변압기 표준 용량도 그렇고 전선의 굵기도 그렇고 이런 표준 단면적으로 선정하는 표준 용량으로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선정까지 해줘야 끝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분전반에서 25m의 거리가 4kW의 교류 단상 200V 전열기를 설치하여 전압 강화를 1% 이내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곳의 배선 방법을 금속관 공사로 한다고 할 때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구하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인 경우에는 분전반에서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지금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유형의 문제는 볼트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즉 표준 공칭 단면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전선의 공칭 단면적을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교류 단상 200V라고 했으나 이 단상 2선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주를 하는 건데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단상 2선식으로 보고 그리고 역률의 언급도 없기 때문에 역률을 1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부하 전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부하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전압분의 전력으로 구할 수 있고요. 본래 역률이 나눠져 있어야 하나 역률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로 보고 생략한 것입니다. 자, V분의 P로서 전류를 구하게 되면은 V는 얼마입니까? 200V죠. 200에다가 4kW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4000W 이렇게 하면은 부하 전류는 20A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하 중심거리에 쓸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분전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제 전압 강화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전압 강화를 구할 때 전압 강화를 1% 이내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200에다가 0.02를 곱해주겠습니다. 1%니까. 자, 이러면은 2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전선의 단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단상 2선식에서의 단면적은 1000 곱하기 2 분의 35.6 곱하기 거리 25m 곱하기 전류 20A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단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8.9제곱밀리미터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보다 상위 값인 얼마예요? 10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표준값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전반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부하가 있을 때 그때 전선의 굵기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용 220V 전압을 380V로 승합할 경우 저압 간선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가정용의 전압을
380V로 승합한 거죠. 우리가 전압을 올린다라는 것을 승합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압을 올렸을 때 공급 능력의 증대는 몇 배인지 전력 손실은 얼만큼이나 감소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선이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압을 올렸을 때 이 부하에 얼만큼이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P는 VI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른 조건을 다 이제 안 주어졌으니까 무시하고 P는 VI다라고 한다면 전압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전력은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력 손실 있죠. PL이라고 하는 것을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P제곱 R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라고 보고 역률도 일정하다라고 보고 저항도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전력과 전압 간의 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P제곱은 V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이 전력 손실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증가하면 분모도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마치 반비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P제곱은 V제곱에 비례해서 결국에 제곱이 지워져서 P는 V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전압을 220에서 380으로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능력의 증대 또한 전압의 비례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 전력 P'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기존에 220이었으나 380으로 올리면서 여기에 기존 P를 곱해주게 된다면 1.73P가 됩니다. 그럼 답으로 뭘 적으면 돼요? 우리가 몇 배인가 라고 했으니까 1.73배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의 감소는 몇 %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V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P제곱 R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손실의 감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증가하면 나머지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 전력 손실과 전압 간의 관계만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L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니까 역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는 비례니까 기존 전압이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 전압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후의 전압이. 그래서 380분의 220 반비례니까 역수 취해 준 거예요. 여기에 제곱 곱하기 기존 전력 손실 PL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0.3352가 나옵니다. 0.3352 PL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된 전력 손실은 기존의 전력 손실에 비해서 0.3352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전력 손실의 감소는 몇 %인지 물어봤어요.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33.52%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력 손실의 감소는 몇 %인지, 즉 전력 손실이 이전에 비해서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손실을 1이라고 본다면 감소된 전력 손실 0.3352죠? 감소한 후에 전력 손실이 그럼 얼만큼이 감소한 거예요? 1에서 이거 뺀 만큼만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0.6648이 되고 그렇죠? 그럼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따라서 66.48%가 된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은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1에서 이것만큼 빼서 이만큼이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66.48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력 손실이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1에서 뺐는데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순서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감소된 전력 손실은 몇 %인가? 감소된 건 뭐예요? 감소된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가 이미 되고 나서의 전력 손실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 손실의 감소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이 이것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저 부분을 좀 유의 깊게 좀 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상 이선식 220V의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 40W, 역률 85%의 형광등 85등을 설치할 때 16A의 분기 회로수는 최소 몇 회로인지 구하시오. 단 한 회선의 부하 전류는 용량, 분기 회로 용량의 80%로 하고 수용률은 100%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분기 회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분기 회로수를 구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분기 회로수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것보다 큰 정수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회로가 만약에 2.38이 나왔다. 그러면은 최소 분기회로수는 3회로가 돼야 돼요. 2.38보다 작은 2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올려줘야 됩니다. 정수로. 자, 어쨌든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신 상태에서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일단 전압 나와 있고요. 소비전력 나와 있고요. 역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85등이 있잖아요. 즉, 이 문제에서는 부하가 한 종류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역률 85%의 형광등 한 종류만 부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분기회로에서.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0W의 백열등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60W의 백열등은요. 역률이 1이라고 하고요. 개수는 50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이제 와트가 아니라 100V 피상전력으로 나와 있고요. 100V 형광등이 있을 때 이것은 역률이 80%, 0.8 그리고 40등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유형의 문제는 변형돼서 출제된 적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출제가 되었지만 지금처럼 부하가 한 종류인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역률을 가진 부하가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정석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부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역률까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유효 전력을 구하고 무효분을 구한 다음에 이 둘의 합산으로 해서 P상 전력을 구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같이 부하가 한 종류만 있다라면 이 정석으로 하는 방법과 또는 그냥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주어서 P상 전력을 구하는 방법 이것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일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한 종류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하 용량을 구하는 것인데 결국에 부하 용량 PA라고 하는 것은요. 역률 코사인 세타 분의 유효 전력 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소비 전력인데 형광등이 85등이 있으니까 40 곱하기 85가 되고 여기에 0.85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4000V 암페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4000V 암페어. 자, 그래서 우리가 분기 회로수를 구하게 되면은 먼저 전압이 주어져 있으니까 전압을 곱해주게 되고요. 220에 전류도 곱해줍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의 형태. 그런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분기 회로 용량의 80%를 부하 전류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0.8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1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렇게 쓰고 분자에는 어떤 것을 써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4000 있죠? 4000. 자, 4000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따르면 수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률은요, 여러분. 부하의 수용률이에요. 이 부하의 수용률이 100%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본래 이렇게 1이 곱해집니다. 근데 곱하나 만하니까 그냥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래 수용률이 만약에 여기가 80%다. 그럼 분기 회로를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수용률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분기 회로의 이런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수용률을 여기다가 0.8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하의 수용률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00%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안 써도 되고 곱하기 1을 적어도 상관없다. 1을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기 회로수의 값은 1.42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기 회로수를 쓸 때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 올림. 그래서 쓸 때 우리 이렇게 씁니다. 16A
분기회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16A 분기 1.42에 위로 올리면 뭐예요? 2회로. 자,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피상전력을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됐지만 이 부분인 경우에는 유효분 따로 무효분 따로 구해서 피상전력 구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놔야지 우리가 알맞은 정답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실의 크기가 12m, 24m이다. 이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곳에 다운라이트 150W 사용해서 배치하고자 할 때 최소 등기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단 LED 150W의 전광속은 2450루멘과 조명률은 0.7, 감광보상률은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면적과 평균 조도 그리고 전광속, 조명률, 감광보상률을 주고 등기구의 수를 구하는 것이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이러한 유형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매해 출제가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의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FUN이라고 하는 것은 AD 2로서 구할 수 있다. 자, FUN 재밌다. 에이드 맛있는 달달한 에이드 있죠. 자, 그래서 재밌는 에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왜 조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농담이고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기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FUN 에이드에서 각각의 문자가 나타내는 것은 F 전광속입니다. 전광속. 전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광속을 의미하게 돼요. F는 전광속. 자, U는 무엇일까요? U는 조명률을 U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N은 무엇이냐면 N은 등기구 수예요. 등기구. 자, 근데 여기서 등기구의 개념이 조금 잡혀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등기구라고 하는 것은 등이 들어있는 일종의 박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어떠한 형광등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등기구에는 이렇게 형광등이 2개가 들어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 차이가 뭐죠? 조명의 개수잖아요. 여기가는 광원이 하나 있고 여기는 2개 있잖아요. 형광등이. 자, 근데 이 왼쪽에 등기구 수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구 수 1입니다. 1. 1개. 이것이 등기구잖아요. 1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구 수는 몇 개인가요? 여기도 1개입니다. 여기가 광원이 2개 들어있다고 해서 등기구 수가 2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구 수가 1개인데 대신에 등수가 2개가 되는 것이고 광원의 수가 여기는 등기구 수와 그 등수가 동일한 것이죠. 광원의 수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1등당 광속 이라는 조건을 봤어요. 그럼 이것은 결국에 무슨 광속이냐면 전광속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는 1등당 광속이 주어졌어요. 여기가 전광속이 되나요? 아니죠. 바로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전광속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F에다가는 지금 문제에서 전광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을 뿐이지 만약에 문제에서 1등당 광속이 주어졌고 뭐 어떤 등을 뭐 2개 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전광속이 주어졌으니까 F 자리에 2450루멘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뜻하는 것은요. 사무실의 면적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고 바닥 면적. D는 감광보상률입니다.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 광속을 주어서 여유를 두는 정도를 감광보상률이라고 하고요.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 조도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저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등기구의 숫자이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FU분의 EAD로서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평균 조도는 150럭스라고 했고요. 면적은 12 곱하기 24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1.4가 주어져 있고 F라고 하는 것은 2450루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률은 0.7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35.27등 또는 뭐 등기구 막 이렇게 해서 여러 단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가 개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개.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해주는 단위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조명이 35.27개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최소 등기구 수니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적어줘야 되냐면 36개라고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서 나중에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업장의 실내에 조명 설비를 하고자 한다. 조명 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또 다른 조명 설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조건을 준 상태에서 소문제에 답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소문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분 점수는 존재할 것이고요. 이렇게 소문제로 나뉘어지는 것은 보통 어떠한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풀었던 그런 등기구 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도를 구한다든지 이런 평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처럼 실지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실지수. 근데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의 면적과 작업면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조건에서 주어져 있는 조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지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변형되어서 출제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벽 반사율, 바닥 반사율, 천장 반사율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실지수를 딱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조명률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 조명률을 선정하기 위해서 실지수를 구하는 것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명률을 그냥 구하지 말고 내가 줄게 라고 문제에서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나중에 변형돼서 출제되면 그렇게도 출제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시면 방바닥에서 0.8m의 높이에 있는 작업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의 높이가 보통 8, 90cm 뭐 작게는 70cm 정도 되겠죠. 자, 이 작업면 위에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작업면을 진행할 때 어디서 빛을 받습니까? 천장에 있는 조명으로부터 빛을 받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면의 높이, 그러니까 유효 높이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면적이 가로 20에 세로 25라고 했으니까 자, 가로 20, 세로 25, 가로 세로입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20. 여기는 25. 자, 이러한 면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닥이에요. 자, 책상이 있다라는 거죠. 아, 책상이 있네요.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책상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책상의 높이가 0.8m라고요. 높이, 천장의 높이를 보겠습니다. 4m라고 했습니다. 4m. 자, 높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천장의 높이가요. 4m라고 합니다. 4m. 그쵸? 그러면은 작업면의 높이가 0.8m면은 천장의 높이로부터 이 작업면까지 도달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바로 4 빼기 0.8을 해서 우리가 3.2m로 유효 높이를 책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공식도 실지수 공식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h의 x 플러스 y의 x, y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실지수는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h가 우리가 바로 구했던 유효 높이가 되겠고요. x는 가로, y는 세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h는 3.2m였고요. 곱하기 가로, 세로 더한 게 45였습니다. 그렇죠? 45. 그 다음에 x, y 곱하면 20 곱하기 25니까 20 곱하기 25를 해주면 자, 이것은 3.4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지수는요. 정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3.47을 적지 마시고 우리가 표를
암기한 상태에서 정격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표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실지수와 범위가 나와 있죠. 여기 우리가 구했던 계산값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실지수를 찾아서 우리 정격값인 이 값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3.47이잖아요. 그러면 3.47이 어딘가니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3.47의 정격은 무엇입니까? 3.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3.0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3.0.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여기 범위가 지금 겹치잖아요. 겹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제가 계산했는데 2.75가 나왔어요. 2.25가 나오면은 이게 정격인가요? 이게 정격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다만 만약에 중복되어서 범위 중복되어서 출제가 될 경우라면은 두 가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함정을 파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장의 실지수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작업장의 실지수는 기호가 어떻게 되는가, 무슨 기호인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 3.0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위에 있는 기호 C로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수의 기호는 A부터 J까지 있게 되는데 그때 정격은 다음과 같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4.5 이상 자 4.5, 3.5, 3.5가 1로 그대로 갑니다. 2.75 그대로 가고 2.25 그대로 가고 1.75 그대로 가고 1.38 그대로 가고 결국에 여기 약간 중간값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정격값들이 다 이거 중간값인 것을 알 수가 있고 1.12 그대로 가고 0.9 가고 0.7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문제 1번은 풀어봤고요. 2번도 마저 풀어볼게요. 이 작업장에 필요한 평균 조도를 얻으려면 형광등은 몇 등이 필요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문제네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FUN은 ADE라는 재밌는 AD라는 공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몇 등이 필요한지 물어봤으니까 결국 등기구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등기구를 구해 볼게요. 문제에서 몇 등이라고 했으니까 답할 때도 몇 등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n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FU분의 AD 2로서 구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바닥의 면적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25가 되며 여기 감광보상률인데 문제에서 1.4로 주어져 있습니다. 1.4. 자,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평균 조도입니다. 평균 조도는 18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80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무엇이 와야 되냐면 전광속과 조명률이 와야 되는데 자 등기구는 여기서 함정 또 파놓을 수 있습니다. 형광등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형광등이 곱하기 2가 돼 있다. 40W 곱하기 2가 돼 있으면은 하나의 등기구에 형광등이 2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그런 것이 안 적혀 있죠. 그래서 결국에 등기구에는 하나의 형광등만 존재한다. 이 하나의 형광등이 존재했을 때 한 개의 전광속은 3000 루멘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000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2개라면은 여기 한 등당 전광속이므로 여기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조명률은 문제에서 줬습니다. 0.7로 줬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60등이 나오게 됩니다. 60등. 자, 그래서 정답은 60등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명 설비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